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시장 진단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트렌드, 투자 전략까지 함께 해볼 텐데요. 특별히 디렉시온 김희중 아시아 사업개발 전무님 모셨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처음 모시게 됐는데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업개미 분들이라면 워낙 잘 아실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배를 추종하는 이 ETF 속스, 그리고 테슬라 2배 추종하는 TSLL 등 정말 잘 아실 텐데, 그런데 이 상품들 모두 또 디렉시온 상품이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무님이 오늘 직접 와주신 만큼 디렉시온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인기 많은 몇몇 개 이제 상품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너무 인기 많죠. 네, 저희 회사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네. 이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레버리지 ETF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 레버리지 ETF를 운영하는 회사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업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회사에 지난 8월 달에 이제 조인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ETF 관련된 마켓 메이킹 업무 이런 것들을 하다가 그 아시아 기관 투자자분들 상대로 글로벌 상장돼 있는 ETF들을 장외 매매, 블락 매매라고도 많이 하는데 네. 그런 매매를 하는 역할을 하다가 여기에 와서 지금 아시아 사업 개발을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사업 개발을 담당하신다. 그러면 전무님은 지금 거점을 어디로 잡고 계세요? 지금 홍콩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홍콩에서 그러면 아시아 시장을 이제 담당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지금 아시아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궁금해요. 전체적으로 그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다 높고요. 그 우리나라보다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이제 관심이 많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가장 투자도 좀 액티브하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들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그 미국 주식 거래량 같은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기는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일단 가장 이제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렇게까지는 관심이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 일본형 우리나라의 ISA라는 계좌가 있잖아요. 네. 일본형 ISA 그 니사라는 니폰 ISA라고 해서 니사라는 계좌가 생긴 지 지금 1년 조금 넘었나 그런 것 같은데 니사가 생기면서 거기에 이제 미국 주식 기반으로 한 공모 펀드들이 인기가 엄청 많아져가지고 우리나라 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고가 한 160조, 70조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본도 거의 그 정도 따라온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일본도 굉장히 많이 네. 많이 따라왔고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도 그 일본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것 때문에 일본 환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실제로 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네요. 네네,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본도 굉장히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고 레버리지 투자 같은 걸 안 할 것 같은데 일본인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뭔가 성향을 상상하면 더 조심스러울 것 같았는데 네, 안 할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 위주로 그 우리나라처럼 온라인 증권사 네. 이런 데를 위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경제 규모나 아니면 인구 수를 따지면 아직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좀 적기는 한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좀 재밌는 거는 이제 태국이 원래 레버리지가 아예 안 됐었어요. 네. 근데 태국에 최근에 이제 지수 2배까지 레버리지가 허용이 돼서 관련 ETF들도 태국 안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 상장돼 있는 2배짜리 레버리지 이런 것들까지는 매매가 가능하게 된 상태라서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도나 레버리지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두루두루 지금 아시아 지역 전반을 다 살피고 계시고 일본 또 사실 우리나라도 원화가 엔화와 너무 연동이 큰 만큼 같이 좀 힘을 내야 될 텐데 그런 부분, 수급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전무님이 나오시니까 채팅창에서 저희 월마트 2배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계시고 관심이 좀 뜨거운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서 또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들 좀 여쭤볼게요. 우선은 알파벳, 이 구글의 TPU 정말 좋은 성능을 좀 보여주면서 사실 GPU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엔비디아의 위협이 된다. 실제로 그 당일에는 주가가 조금 반응을 해주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정말 엔비디아 입장에서 위협으로 느껴야 되는 건지 게임 체인저가 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벌써 되게 오래된 뉴스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일단 TPU 생각해 보면은
그 제미나이를 학습을 시켰고 되게 특정 연산에 강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특정 연산에 대해서는 전력 효율이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고, 근데 엔비디아는 이제 범용성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 확고한 생태계가 또 쿠다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 그 확고한 또 생태계가 있어서 어떤 이 범용성을 넘어오기에는 TPU가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구글도 TPU로 100% 클라우드 서비스 못 돌리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100%는 아니다. 네, 그래서 GPU 많이 쓴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인데 여전히. 그래서 TPU가 단기간에 GPU의 마켓 셰어를 크게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엔비디아 밸류에이션을 보면 아직도 주가가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forward PER 수치로 보면은 네. 지금 20대 중반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 forward PER을 EPS 성장률로 나눈 PEG라는 그 또 수치가 있는데 그게 1 아래로 내려가면 약간 저평가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0.8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1.8, 하이퍼스케일러들 평균은 1.3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시티은행에서도 목표가를 270불 제시하면서 엔비디아에 네. 네네, 엔비디아에 대해서 아직 그 AI 산업에 대한 수요가 무궁무진할 거고, 앞으로 엔비디아 주가도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확 뛰어가지고 다시 그렇게 제시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밸류에이션이나 아니면 AI 산업의 앞으로 성장성 이런 걸 보면 뭐 지금도 주가가 나쁘지 않은 편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다라는 엔비디아에 대한 분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저희가 가을에도 사실 오픈 AI발 순환 투자 논란이 좀 제기는 됐었지만 그때 시장의 심리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기도 하고 오라클과 같은 경우도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픈 AI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주식들이 뭐 오라클, AMD,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쵸. 소프트뱅크 네. 이런 데가 있는데, 소프트뱅크도 지금 상태가 급락했었죠. 네, 많이 안 좋고, 그렇죠. 네, 오라클도 조정을 많이 당했고, AMD도 최근에 살짝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조정을 당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다른 빅테크 주식들에 비해서 상승세가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게 다 오픈 AI빨 여파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픈 AI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굉장한 적자 기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이 지금 벌이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자금 조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약간 어음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그 뭐 지금 칩 좀 쓰고 나중에 돈 벌면 갚아줄게. 그렇죠. 네. 네, 지금 뭐 데이터 센터 좀 쓰고 나중에 돈 벌면 갚아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딜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건데, 아무래도 오픈 AI의 가장 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 무기가 마켓 셰어잖아요. 그 생성형 AI에 네. 대한 마켓 셰어. 워낙 많이 쓰고 저도 사실 챗 GPT만 쓰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제미나이가 좀 치고 올라오면서 그쵸. 실제로 제미나이를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써보면 너무 좋거든요, 지금. 답변 속도도 빠르고 꽤나 네. 정교하더라고요. 네, 그 기본적인 답변 속도도 그렇고 뭐 정확도도 그렇고 맞아요. 그 이미지 생성 이런 것들은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발전했잖아요. 저도 오늘 이미지를 하나 뽑아왔는데 잘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픈 AI 그 제미나이가 계속 마켓 셰어를 좀 잠식을 하면서 오픈 AI의 가장 큰 무기였던 이제 그 마켓 셰어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이런 그 리스크를 자꾸 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또 도이치뱅크가 그저께 오라클에 대한 리포트를 냈는데 목표 주가 지금 오라클이 200대 초반이잖아요, 주가가. 근데 목표 주가를 375불 정도로 잡으면서 그 뭐 지금 약간 현금이 많이 없고 뭐 CDS 수치가 많이 상승하고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이런 뭐 데이터 센터나 AI에 관련 수요가 폭증할 거기 때문에 그 앞으로 비즈니스 성장성에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면서 그래요. 375불이라는 굉장히 높은 그 목표 그러니까요. 주가를 냈거든요. 네. 그래서 뭐 AI 전체의 산업은 뭐 누구나 지금 의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오픈 AI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되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어저께 HSBC에서 오픈 AI에 대한 그런 좀 약간 걱정스러운 리포트를 되게 디테일하게 냈는데,
어제 미국장이 휴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반응이 어떻게 됐을지 되게 궁금한데 그 리포트가 딱 나오고 나서 반응을 못 봐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요. 일단 HSBC 말로는 오픈 AI가 2030년까지 최소 300조 원 이상의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뭐 데이터 센터 임대료, 전력 그리고 뭐 칩에 대한 그런 비용 폭증 이런 것들을 이유로 현재 예상되는 그 오픈 AI의 매출로는 감당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돈 나갈 예. 곳이 너무 많다. 나갈 곳이 너무 많다. 네.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자세히 보면은 비용 구조가 데이터 센터 임대료만 해도 지금 2030년까지 누적으로 한 1,100조 원대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2033년도까지는 2,000조 원이 넘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환율을 1,450원 정도로 계산했을 때 네. 원화로 환산을 했을 때 그 연간 임대료가 2030년대 후반에 가면은 연간 1,000조 원이 넘어갈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이 여기에 뭐 필요 전력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2030년까지 지금 3분의 1 정도만 확보가 된 상태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오픈 AI가 실제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현금 흐름을 예상을 해보면 순 자금 부족액이 한 300조 원 정도가 된다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오픈 AI의 매출을 정말로 낙관적으로 예상을 했을 때 지금 오픈 AI 사용자 그 챗GPT 사용자 수가 8억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이게 이제 2030년까지 30억 명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한다고 해요. 이게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성인의 44%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빼고 성인 2명 중에 1명을 쓴다는 얘기죠. 그렇게 예측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8억 명 중에 네. 유료로 챗 GPT를 사용하는 사람이 5%밖에 안 된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되게 많이 쓰거든요, 유료로. 그 안에 제가 들어갔었네요. 네, 우리나라가 챗 GPT 유료 사용자 수 1위잖아요. 그 이미지 때문에 좀 확 늘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네. 지금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1위라고 뭐 했었던 것 같은데 오. 그게 2030년도까지 30억 명 기준 10%를 유료로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예상되는 연매출 이런 것들이 한 252조 원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무리 낙관적인 회로를 돌려봐도 오픈 AI가 벌어들이는 매출로는 지금 비용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네요. 그래서 정말 이제 뭐 돈 잡아먹는 구덩 뭐 웹사이트 위에 얹힌 돈 먹는 구덩이다라는 표현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그런 표현을 이제 썼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오픈 AI에 대한 수익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불안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오픈 AI랑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오픈 AI가 나중에 돈을 벌면 갚아야 되는 그런 딜을 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주가 조정을 많이 당하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좀 불안감이 약간 확산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종합해 보면 오픈 AI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거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이것도 걱정해야 돼요? 네, 오픈 AI를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는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그 이유가 오픈 AI를 제외하고 약간 불안을 야기했던 것들이 그 캐펙스, 그러니까 그쵸, 네. 투자, AI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기업들이 현금 흐름보다 이제 그 캐펙스를 더 많이 쓰게 되면 그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벌이보다 지출이 많은 거니까. 그래서 캐펙스를 과도하게 쓰고 있었던 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오라클이고 오라클이 또 나오는데 오라클이고 그리고 이제 메타가 또 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메타도 네. 가용 가능한 현금 흐름보다 캐펙스가 더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AI에 대한 투자를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적 내놓고 너무 급락을 했었죠. 네, 그래서 메타도 주가가 몇 주 전에 급락을 했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그 메타 2배짜리 상품들에 그 메타가 급락하는 날부터 한 4일 정도까지 자금이 엄청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이후로도 조금 더 빠져서 지금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살짝 더 빠져서 아마 그때 사신 분들은 조금 물려 있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무튼 메타가 주가가 조정이 되면서 신규 자금이 엄청 들어왔었어요. 메타 관련된 상품들에. 투자자들은 신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신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캐펙스 문제 때문에 주가 조정을 한 번 당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메타에서는 더 이상 주가 조정을 당했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것 같고 캐펙스에 관련된
기업들이 오라클이랑 메타밖에 없었고 나머지 뭐 빅테크들, 구글, 마소 뭐 이런 곳들은 다 되게 캐펙스 관리를 잘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2026년에 대부분의 AI 캐펙스는 영업 그 현금 흐름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AI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산업 자체에 대해선. 네, 뭐 확장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은 소프트웨어 위주로만 AI 서비스가 구축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또 현실로 올 거잖아요. 뭐 로보틱스나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요즘 피지컬 AI도 워낙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네, 뭐 건설부터 시작해서 뭐 물류 의료, 자동화 등등. 네네, 물류 의료. 자동화 네. 여러 분야로 이제 AI가 확산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수요에 대한 이제 그 어떤 걱정은 많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전체적으로 버블론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크게 없고 대신 그 안에서 곡간 관리 잘하는 기업은 저희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연말의 시장이 좀 어떨지 이 부분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연말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 시나리오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12월 달에 금리가 인하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확률이 높죠? 네, 지금 오늘 기준으로 예측치가 86%까지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연준이 지금 블랙아웃 기간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뭐 추가적으로 발언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을 거고 워낙 발언에 대한 변동성이 컸었잖아요, 또 최근에. 그렇죠. 뭐 한마디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맞아요, 왔다 네. 갔다 하니까 그리고 경제 지표가 이제 다음에 나올 중요한 지표가 고용이랑 CPI인데 고용이랑 CPI가 그리고 PCE 지표가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FOMC는 12월 9일, 10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뭔가 이렇게 지표가 나와서 연준의 그 정책을 흔들 만한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변수가 될 게 없다. 변수가 될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거의 지금 인하를 하는 걸로 확정적으로 되어 가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이미 반영이 됐고 월요일 날 반영이 됐고 네. 안 되면 쇼크가 오겠죠. 갑자기 나와가지고 실망이 동결. 더 클 수 있는 상황. 네. 갑자기 나와서 동결 뭐 이러면은 실망이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는 인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QT도 이제 곧 종료가 될 거고 네. 연준 이사도 지금 이미 뭐 임기는 아직 많이 남았지만 지금 뭐 연준 차기 의장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유력 후보에 대한 보도들이 나왔죠. 네,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분이 또 이제 케빈 헤셋 네, 위원장이. 네, 될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니까 연준 이사 교체에 대한 것도 어쨌든 단기 증시에는 긍정적이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트럼프가 관세발 2,000불씩 헬리콥터 머니 또 쏜다고 막 그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시나리오가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무난하게 증시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골드만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경기 후반부 사이클은 확실한 것 같고 경기 후반부 사이클이 길게는 7년까지도 간다고 해요. 근데 경기 후반부 사이클에는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이런 랠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보통 무난하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반부면 약간 성숙기와 같은 그런 사이클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난 2, 3년 동안 우리가 봐왔던 그런 엄청난 랠리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뭐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런 후반부 사이클은 보통 버블이 터지거나 아니면 경기 둔화가 오면서 후반부 사이클이 끝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울기는 조금 완만해지겠지만 우상향 기조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좀 전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헤지 펀드들은 좀 어떤 식으로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헤지 펀드들이 그 어떤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의 이제 뭐 프라임 브로커리지라는 서비스를 많이 쓰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지난 금요일이랑 이번 월요일에 과거 2년을 통틀어서 가장 큰 이틀간의 누적 순매수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산 게 빅테크. 네, 빅테크들을 지난 금요일이랑 월요일 날 굉장히 순매수를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확실히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고 나서 월요일부터 많이 올랐잖아요. 4일간. 그래서 그런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 그리고 섹터별로 보면은 그 다시 이제 메가캡 테크들 중심으로 순매수를 많이 했고 그리고 헬스케어를 지금 굉장히 많이 담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빛나고 있죠, 요즘. 네, 헬스케어 섹터가 가장 지금 오버웨이트 돼 있는 그런 섹터예요. 이게
3분기에 한 980여 개의 그 헤지펀드들 포트폴리오를 분석을 한 자료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미 3분기부터 헬스케어에 오버웨이트를 많이 하고 있었다고 비중이 나오거든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네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2분기부터 헬스케어 쪽에 자금을 많이 넣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오버웨이 상태예요. 그래서 헬스케어 쪽 그 섹터를 전체 섹터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좀 현재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헤지 펀드들이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게 있는데 헤지 펀드들이 숏을 가장 많이 치고 있는 주식 오, 네, 궁금해요. 네, 리스트를 보면 약간 시차가 있기는 해요. 10월 31일의 자료이기는 한데 그 안타깝게도 이제 테슬라가 가장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10월 31일까지 봤을 때. 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제가 몇 달 전에 나와서 2분기 헤지펀드 자료를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테슬라가 최초로 헤지펀드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 리스트에 처음으로 올라갔었어요. 많이 들고 있었던 만큼 덜어낸 거네요, 그럼?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아예 테슬라가 그 리스트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테슬라가 그 네. 리스트에 올라온 게 처음이라서 많이 샀는데 또 3분기에는 가장 쇼트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참, 보면은 네. 테슬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분기에 그 헤지 펀드들이 많이 샀다고 했는데 2분기부터 3분기 사이에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와. 그래서 많이 올랐을 때 그때 이제 숏을 많이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주가가 10월 31일 정도에 10월 말쯤에 테슬라 주가를 보면은 400대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00대 초반 정도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 시기에 쇼트를 많이 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네. 줬을 수도 있고 뭐 그쵸, 아닐 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데이터가 좀 보여지고 지금 당장의 데이터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0월 31일까지의 기준으로 보면은 테슬라가 리스트에 가장 위에 올라가 있고 두 번째로는 팔란티어. 네, 뭐 팔란티어는 계속 쇼트를 많이 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뭐 팔로알토, 로빈후드, 코스트코 이런 것들 위주로 오라클도 들어있네요. 근데 이런 것들 위주로 헤지펀드들이 10월 31일 기준으로 쇼트를 가장 많이 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헤지펀드들의 지금 포지션 확인했을 때 앞으로는 저희가 좀 기술주 투심 회복의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을지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도 포착을 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죠. 오늘 전무님과 나눌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저희 투자자분들에게 ETF 투자 전략 지금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그 ETF 투자 전략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이제 레버리지 ETF를 매매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그럴 사항을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막 엄청 장기로 매수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적립식으로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좀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레버리지 ETF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드를 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상품들이에요.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리겠지만 복리 효과라는 것도 있고 뭐 컴파운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비용이 센 그런 상품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장기로 투자를 하시거나 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좋고 최대한 단기적으로 좀 뷰를 보시고 들어가시되 내가 어떤 생각한 그 기간 동안 수익이 나건 손실이 나건 일단은 한번 털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시는 그런 전략을 권고드리는데 근데 또 막 네. 1년씩 가지고 계시다가 갑자기 시장이 올라서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금융투자협회랑 같이 네. 교육 자료를 하나 놓고 한 게 있는데 12월 15일부터 그 해외건 국내건 레버리지 ETF를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될 필수 교육 자료로 돼. 거기에 전문의 나오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12월 15일부터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반드시 보셔야 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보시면 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짧은 호흡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 상품의 성격에 맞을 수 있다라는 조언 함께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해보시고요. 12월 15일 이후에 저도 전무님 만나 뵐 수 있기를 영상에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디렉시온 아시아 사업개발 전무 김희중 전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